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태블릿 PC에 대한 진실 공방이 왜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JTBC가 태블릿 PC에 대한 보도를 최초로 한 게 2016년 10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이 이 태블릿 PC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하루 전에 받아보고 30군데나 빨갛게 수정했다 하는 악의적인 조작 기사를 내보낸 게 10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최소원 피고인이 구속된 게 그로부터 10일 후인 2016년 11월 3일입니다. 최소원 피고인이 구속이 된 게. 검찰이 최소원 피고인에게 적용한 혐의는 5가지입니다. 최초에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요 5개예요. 뇌물 없습니다. 최초에는. 그리고 최소원 피고인이 구속되고 이틀 뒤 11월 5일입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딱 한 가지예요. 정호성 비서관은.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최소원에게 공무상 비밀을 태블릿 PC를 통해 누설했다 하는 게 정호성 비서관에게 적용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최서원, 정호성 두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날, 그러니까 구속하고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한 지 보통 2주 후, 그리고 최대한 20일 내에 이 공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 이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 공소를 제기한 날이 2016년 1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되고 거의 2주 후입니다. 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재판을 해부대가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모든 수사 기록은 이제 검찰 손을 떠나가지고 법원에 이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2016년 11월 21일부터 재판이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그럼 태블릿 PC에 대한 검정이란 거는 말 그대로 현장 검증입니다. 살인사건 현장에서 살인 도구 어떻게 죽였고 하는 건 그 살인 현장 검증. 그리고 감정은 뭐냐? 태블릿 PC 속에 들어있는 이 디지털 증거물, 그 조사가 감정이에요. 그러면 자, 재판이 시작되었으니까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과 감정을 실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늦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검찰이 아주 절묘하게도 최서원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소원 피고인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겠지만은 특검에서 잘 쓴 게 뭡니까? 소위 공동정범이고 경제 공동체고 이래가 민간인 또 뇌물죄로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을 그냥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공동 피고인, 공동정범 이래가 엮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최소원 피고인 그 부분을 싹 빼버립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은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이 요청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기 증거가 아니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최소원 피고인은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아무리 요청해도 법원에서 그거 당신 죄가 아닌데 그거 왜 하느냐? 묵살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블릿 PC에 대한 진실 공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호성 피고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을 되고 구속 수감된 건 그 훨씬 이유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이 시작되면서 정호성 피고인이 이 태블릿 PC의 진실 공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성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태블릿 PC의 진실성에 대해서 검증하고 감정하자 하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인 정호성 이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태블릿 PC 입수 과정의 위법성이라든가 태블릿 PC 속에 들어있는 각종
이 디지털 정보,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감정 자체를 나는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진술을 해버린 겁니다. 당사자가, 피고인 본인이 이거 저는 제 죄를 인정합니다 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태블릿 PC에 대한 진실 공방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태블릿 PC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전혀 감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상태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정호성은 왜 그랬을까요? 왜 욕을 안 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게 참 궁금해가 그동안 기록을 대충 보긴 봤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정호성은 처음에 정호성을 구속하고 조사한 데는 검찰입니다. 그런데 정호성한테 태블릿 PC 감정돼 하지 않겠다고 진술을 받아낸 것은 특검입니다. 정호성 피고인의 이 진술조서, 특검 진술조서에 왜 정호성이가 태블릿 PC 진실 공방을 왜 안 벌렸는지 그 이유가 이 진술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호성 진술조서. 정호성 비서관이 이 박영수 특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게 2017년 1월 10일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재판이 시작된 게 11월 20일입니다. 그럼 다 수사가 끝났으니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수사한 게 과연 고문이나 각행위도 없이 말이지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한 건지 그 재판을 막 하고 있는데 훨씬 지나가. 2달쯤 지나가지고 2017년 1월 10일 날 특검에서 정호성을 불러들인 겁니다. 재판을 한참 받고 있는 피고인을. 이 정호성을 조사한 검사가 누구냐? 특검 소속의 문지석 검사입니다. 문지석 검사. 이 이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럼 문지석 검사가 그럼 정호성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느냐?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이 그거예요. 검사 딱 질문이 진술인이 정호성인가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정호성입니다. 아니 이미 구속돼가 조사도 검찰에서 엄청나게 지금 조사받은 사람을 떡 불러가 묻는 게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다음에 검사 묻는 게 그겁니다. 진술인은 현재 어떤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호성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지난 11월 20일 날 구속 기소되어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검사가 탁 묻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하여 진술인의 입장은 어떤가요? 자, 이렇게 검사가 탁 질문하니까 정호성이가 이제 쭉 사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저는 2016년 11월 3일 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된 이후 검찰에서 총 13회가량 조사를 받는 동안 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3번 검찰이 조사받았다는 거 이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건을 작성하여 최순실 씨한테 의견을 물을 때마다 매번 대통령님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넘긴 것은 아니지만 평소 말씀 자료에 신경 쓰시는 대통령님께서 최순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셔서 문건을 최순실에게 넘긴 것입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바도 전혀 없고 저는 단지 대통령님을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대통령님의 뜻에 따라 최순실에게 문건을 보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까지로 그래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문지석 검사가 정호성한테 묻는 것은 당신 정호성 맞느냐? 당신 무슨 일로 재판받고 있느냐? 딱 이건데 그 다음 질문. 문지석 검사가 묻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진술인은 정호성 당신은 최초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음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기사가 확인되는데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아니 검사가 이제 신문기사 보고 신문기사 보니까 정호성 당신 말이지 뭐 진술을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지만은 이게 소위 문지석 검사가 요구하는 대답이 요 부분이에요. 정호성이 이래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재판 과정에서 제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호성이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는데 제2의 공판 준비기일 전쯤에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PC의 문제점을 다퉈봐야지 그대로 인정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배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 등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호성 고민했다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감옥에 있지만은 뭐 면회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을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막 지적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현재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 PC에 대하여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 당신밖에 없는데 태블릿 PC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려왔기에 입장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했던 거예요. 저는 마지막 결론 보면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지난 1월 5일에서 6일 무렵 완전히 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월 18일에 있을 제 공판기일, 그러니까 문지석 검사가 정호성을 부른 거는 1월 18일 공판을 앞두고 1월 10일 부른 거예요. 그 법정에 가가 당신 말 똑바로 하라. 이 지금 협박을 놓는 거예요. 저는 1월 18일에 있을 제 공판기일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그러니까 정호성은 문지석 검사의 신문에서 자기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태블릿 PC 문제점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그러면 정호성은 왜 자기한테 이 불리한 자백을 했을까요? 자기한테 불리한 자백을. 자,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태블릿 PC의 문제점을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 진술 딱 하니까 문지석 검사가 그다음부터는 아무 필요도 없는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 진술 조서를 순서를 지금 쫙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뭐냐. 그러니까 제가 1월 18일에 있을 공판에 가면은 그냥 제 죄는 제가 스스로 인정하겠습니다. 태블릿 PC 아이고 진실 공방 필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겠다.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지석 검사 질문이 진술인의 학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저는 1988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력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 질문 뭐냐? 진술인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아니 처가 있고 아들 하나 딸 한 명 있습니다. 진술인의 주요 경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뭐 대학교 마치가 언제부터 이래 했습니다. 자, 이 청와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진술인은 2013년 2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실 비서관으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그 다음 질문. 청와대 부속 비서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요? 원래 대통령의 말씀 자료 준비도 부속 비서관의 업무인가요? 아니 13번 동안에 검찰에 진술할 동안에 이거 다 놓은 이야기예요. 학력, 가족관계, 경력관계, 제1부속 비서관이 된 시점 이미 다 조사하고 13번의 그 진술조서에 이게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걸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술조서는 뭐냐. 딱 문지석 검사가 정호성을 딱 겨냥해가 딱 하나의 진술 듣고 싶은 거. 태블릿 PC의 문제점을 다투지 않겠다.
나는 내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태블릿 PC의 문제점을 다투지 않겠다. 이 진술 받아내기 위해서 특검에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을 받기 위해서 문진석 검사가 정호성을 어떻게 참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 부분은 진술 조서는 없습니다. 여기 뭐 두드려 팼다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술 조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대로 앞뒤 문맥 보십시오. 앞에 싹 가가 바로 핵심. 인정할래 말래? 그러니까 제가 뭐 태블릿 PC 안 다투겠습니다. 인정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미 다 했던 거. 진술인의 학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경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참 쓸데없는 질문을 쭉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 보십시오. 문진석 검사 의도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블릿 PC의 문제점, 진실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이 진술, 이 하나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특검 사무실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가지고 무언가 행동을 한 거예요. 진술조서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진술조서상에는 뭐 두드려 팼다든지 고문을 했다든지 또 구타를 했다든지 뭐 과음을 질렀다든지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 증거는 없어요. 없는데, 조사 다 끝나고 이제 법정에서 유죄냐 무죄냐 이 피고를 불러가지고 특검에서 그것도 재조사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공소 제기 후의 강제 수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소 제기 재판에 해부하고 난 뒤에 다시 불러가지고 강제 수사하는 거, 이 불법을 문진석 검사가 저지른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그거예요. 자, 유죄냐 무죄냐 법정에서 막 다투고 있는 그 정호성을 특검이라는 무시무시한 기관에서 딱 불러가, 야, 네 죄를 네가 인정해라, 이 강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진석 검사의 이 행위가 명백히 불법 행위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거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해 놓은 게 헌법 제12조 7항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러니까 피고인이 자백한 거예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또는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래, 정호성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구속시켜 놓으면은 그게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입니다. 또는 기망, 속인다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자의로 진술한 게 아니고 이게 좀 이상하다 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제가 뭐 이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는 그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유일한 증거일 때,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될 때, 피고인한테 불리한 그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헌법 제12조 7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검에서의 정호성 자백, 태블릿 PC의 진실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이 정호성의 자백이 정호성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예요. 자, 어떻게 불리하냐? 공무상 비밀 누설을 정호성이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태블릿 PC, 제가 쓰고 뭐 다 했습니다. 그 진실 안 다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성이 지 죄를 지가 인정한 건데, 그 인정한 불리한 증거 중에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이 자백이에요. 그러면은 이를 유죄의 증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강요된 자백이나 유도에 의한 그런 자백일 경우에는 증거 능력은 없다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듣기가 바로 머리에 싹 안 들어오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허위 진술입니다.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자백, 바로 정호성 경우예요.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도 아니고 그게 결국 오판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압박 가해지는 거, 이거는 사실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야, 이게 이 자백이 이 허위 진술 유발을 한 거냐 안 했냐, 이게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 그 피고인의 자백이 과연 자기 스스로 한 건지 강요해 한 건지 이래 다툼이 있을 때는 이거는 검사가 입증해라, 그거 피고인이 입증하는 게 아니고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공소 제기 후의 강제 수사예요. 이미 사건 검찰이 다 수사해 놓고 재판까지 해보이가 유죄냐 무죄냐 하는 판에 다시 특검에서 불러가 네 죄를 네가 인정해라 하는 거, 공소 제기 후의 강제 수사, 이건 불법입니다. 문지석 검사 이 행위는 우리가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지석 검사가 정호성에게 받아낸 이 진술 때문에 태블릿 PC 정호성이 난 필요 없습니다, 네, 다 인정합니다 하니까 태블릿 PC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거론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정호성이가 인정해서 끝났다. 정호성이가 인정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문지석 검사가 특검 사무실에 불러서 이 자백 받아낸 겁니다. 그 바람에 검찰은 그러니까 2016년 10월 24일 날 태블릿 PC JTBC에 첫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 실물이 탁 법정에 나타난 게 언제냐? 2017년 11월 14일입니다. 거의 1년하고도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가 뭐냐? 법원에서 처음으로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과 감정한 날입니다. 11월 14일 날. 그러니까 검찰은 그냥 1년 동안 꽁꽁 좀 숨겨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검찰이? 아니, 최소한 피고인이 사용한 게 확실하다 하는 증거 확보하고 있으면 아니 일찍 공개해버리죠. 그럼 국민들 의혹 없습니다. 왜 공개를 못했을까요, 이걸? 자, 또 하나. 검찰은 2016년 10월 25일에 이미 검찰 자체적으로 이 포렌식 했습니다. 이 태블릿 PC에 대해 가지고 검찰 보고서에 다 적혀 있어요. 검찰이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이미 제출받은 시각은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받은 시각이 2016년 10월 24일 오후 7시 30분이다. 그러니까 JTBC가 8시 뉴스룸 시간에서 보도하기 30분 전에 검찰에 넘깁니다. 이게 태블릿 PC를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받아가 밤이니까 이제 10월 25일 날 포렌식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 몇 시냐? 25일 날 오후 5시 14분 18초부터 포렌식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끝낸 시간은 언제냐? 오후 6시 29분 34초. 그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에 걸린 시간은 얼마냐? 1시간 15분 16초. 1시간 15분 만에 이 태블릿 PC 이 포렌식 다 끝낸 거예요. 2016년 10월 25일 날 오후에. 자, 검찰이 자체적으로 포렌식 다 했으면은 아니 그럼 사용자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사용자. 그러면 포렌식 해본 결과 사용자는 최선이 맞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왜 숨기고 있었을까요, 검찰이? 이 포렌식 보고 자체 포렌식 한 것, 그 사실 자체도. 그러다 결국 국가수에서 딱 검증 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게 나온 것이 태블릿 PC 실물이 나온 것이, 그전에는 자체 포렌식 한 거 그것도 안 내놓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이 태블릿 PC의 문제점, 이걸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이 태블릿 PC 실물을 법정에 제출해 달라고 한 주인공, 그 주인공은 최소한 피고인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입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이 실물 내놓고 보자. 이게 소위 대통령 탄핵의 이게 발화선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검찰 딱 얘기하니까 최소한 피고인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증거인 태블릿 PC를 최소원 피고인 측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검찰 다 그래 놓은 거예요. 최소원을 소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를 안 했으니까, 적용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원 또 아이고 그 말이 맞다.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막 이경재 변호사가 줄기차게 실물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윤 재판장 1심, 김세윤 재판장도 할 수 없이 재판이 이제 시작되고 6개월이 좀 지나가. 그래 2017년 5월 19일에 소위 절충안을 다 제시합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계속 주장하고 검찰은 아니 최소한 당시 증거도 아닌데 그거 왜 요구하느냐. 이렇게 계속 재판만 열리면 공방이 벌어지니까 김세윤 판사가 중재안을 탁 제시합니다. 절충안. 뭐라고 하느냐. 태블릿 PC에 대한 검찰의 모든 조서, 그러니까 태블릿 PC와 관계된 검찰의 모든 수사 기록을 최소원 피고인 측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최소원 피고인의 변호인이 기록을 보고도 의문이 든다면, 기록을 다 보고 그래도 의문이 든다면 그때 가서 감정을 왜 신청하는지 그 사유하고 감정 대상 범위를 지정해서 그때 신청해라. 2017년 5월 19일에 이런 절충안을 탁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하니까 검찰은 이경재 변호사에게 소위 이제 최소한 피고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검찰의 조서를 쫙 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 피고인 정호성 증거 목록 중 포렌식 관련 부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탁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딱 허용을 합니다. 이경재 변호사 복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 자료양 A4 용지로 177장입니다. 아주 많지도 않아요.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 자료를 보니까 와, 이 자료는 그냥 외계인 문자예요. 무슨 말인지 막 유니코드 뭐 섞어나가. 와, 저도 보니까 이게 뭘 뜻하는지. 그러니까 검찰은 자료는 재판부에서 내놔라 하니까 자료를 내놨는데 해독 불능의 자료를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시작 딱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태블릿 PC 진실 공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소위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요청을 탁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공무상 비밀 누설이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블릿 PC 입수 과정의 위법성, 그리고 태블릿 PC 속에 들어있는 각종 문건들의 진위 여부, 그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때 대통령 변호인단이 요구한 게 딱 세 가지 아닙니까? 최순실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제의 태블릿 PC 하나, 그 다음에 고영태가 검찰에 제출한 고영태 태블릿 PC 하나, 그리고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최순실 사용 태블릿 PC, 요 세 개 다 감정해달라. 이걸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고영태 태블릿 PC에는 아무 내용도 없다. 깡통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이게 JTBC가 보도한 최순실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이런 입장을 탁 밝힙니다. 고영태는 깡통인데 이거 JTBC에서 검찰에 넘긴 이 태블릿 PC는 검증과 감정 신청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이 의견서 태블릿 PC 검증 감정 신청의 부당성 하는 이 의견서를 작성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고형곤 부부장 검사입니다. 고형곤 부부장이 이 의견서에다가 뭐라고 해놨냐. 부당성 이유가 뭐냐. 국정농단 사건이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촉발된 것을 이유로 태블릿 PC에 대한 실체를 왜곡하여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므로 기각함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체 포렌식하고 다 내놓으면 되지. 왜 기각함이 상당하다. 변호인들이 한번 포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포렌식에 대한 결과를.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이 의견서 뒤쪽에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 그러니까 2016년 10월 25일 날 검찰이 자체적으로 한 분석 보고서를 쫙 첨부를 시켜 놓습니다. 그게 A4 용지로 689장입니다. 아니 이경재 변호사한테 준 건
7장이고 이 그보다 훨씬 많은 양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내용도 달라요. 야, 그럼 뭐냐? 검찰은 결국 지난 1년 동안 진실을 숨기는데 급급한 거예요. 진실을. 왜 이 진실을 숨기려 했을까요? 이 태블릿 PC가 최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그 자신이 없으니까 꽁꽁꽁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고문이 구속되면서 이제는 진실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희재 고문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검찰이 1년 동안 숨겼던 이유, JTBC하고 검찰이 무슨 거래가 있었고 이게 이제 앞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반드시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검 소속의 문지석 검사가 정호성 비서관을 공소 제기 후에 강제수사한 부분, 이 문제점, 이건 지적해야 됩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아니, 재판에 다 넘겨놓고 이미 이제 검찰 조사 다 끝난 거예요. 그래 놓은 상태에서 다시 특검에서 불러가 네 죄를 네가 인정하랬다?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태블릿 PC가 검찰이 왜 1년 동안 자체 조사까지 대놓고 꽁꽁 숨기고 제대로 말 못하고 정호성 불러가지고 야 태블릿 PC 이거 절대 감정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태블릿 PC는 조작의 요물인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그리고 JTBC 그 손용석 지휘팀장은 물론이고 김필중 기자도 검찰에 가 진술했습니다. 그건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진술 다 다릅니다. 손용석 팀장이 주장한 거, 김필중 기자가 주장한 다 다릅니다. 거기에 심수미 기자가 또 진술한 게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변희재 고문 지금 며칠 전에 재판 받았고 앞으로 또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 열리려면 수사 기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 기록. 공소가 되면 재판이 시작된 모든 기록은 법원으로 갑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재판이 열리는 날, 열리기 하루 전날, 그리고 열린 후 한 3일 정도는 법원이 봅니다. 이제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 기간에는 변호인들이 가서 복사를 해야 됩니다. 10,000페이지를. 근데 그거를 지난주에 미디어워치 팀에서 그 복사를 가니까 검찰이 들고 와버린 거예요. 검찰이. 아니, 자기네들은 지난 2년 동안 수사 다 해놓고 다 알면서 왜 들고 갑니까? 그 수사 기록이 공개되는 걸 막으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변희재 고문의 지금 새로운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가 바로 법원에다 항의할 겁니다. 아니, 수사한 그 기록을 왜 검찰이 들고 가느냐? 피고인 쪽에서 봐야 우리도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변희재 고문에 대한 재판도 이런 식으로 검찰이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변희재 고문 재판을 제가 굉장히 주시하고 지금 기록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고 태블릿 PC의 진실, JTBC의 조작, 악의적 조작, 그게 드러날 때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했다고. 지금 또 참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죄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태블릿 PC의 진실이라도 빨리 밝혀지면 그거라도 드러나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깜짝 놀랄 겁니다. 속았다. 그것도 JTBC한테 속았다. 손석희한테 속았다. 그거 알게 되면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